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으셨죠? 근데 학생들 분위기 보니까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고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어려웠어요. 2018년 2차에 기저귀특강 문항은 100%고요. 기저귀특강 지문은 90.24% 맞췄거든요. 90.24%. 그러니까 82개 지문 중에 74개 지문을 맞췄어요. 근데 74개 지문을 맞췄는데도 학생들이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 형법 기특도 있고요. 형사소송법 기특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빅피처가 아닌가? 큰 그림이 아닌가? 앞으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으로 가는 빅피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소년법 얘기 같은 거는 이거는 무슨 형법에서 다룬다? 이거 좀 과하거든요. 이거 소년법에서 정경 선고하는지 부정경 선고하는지는 제가 형법 시간에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어느 과목에 속하는 부분이냐면 이거는 형수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정경 선고할지 부정경 선고할지 그런 쟁점까지 형법 문제 냈다는 얘기는 이거는 빅피처가 아닌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섞어서 내고 싶지 않은가라는 거고, 뭐 19번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형집행장도 결론은 저는 형수법에서 가르친 기적의 특강 형수법에 있고 형수법 기적의 특강에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1차 때는 지문을 82개에서 그때 80지문이었구나. 80지문 중에 80지문 다 맞췄거든요. 다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기저귀 특강이 1500지문인데 1500지문이 넘어요, 실제로. 거의 한 1800지문 정도 돼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맞히는 거는 기본 정석인데 90.24% 74개. 저는 좀 속상했거든요. 형수법도 어려웠다고 해도 적중률 86점 몇 퍼센트인가? 제가 보통 형수법은 천지문 중에 1000지문으로 해가지고 그건 박스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서 그래도 한 89% 90% 지문인데 그만큼을 맞추지 못했고, 더군다나 지문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지문이 길어져가지고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옳은 것은 찾아야 되니까 옳은 것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옳은 것 찾는 문제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온 바람에 학생들이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예상하는 합격 컷은, 제가 조교들 물어보면 평상시 시험에서 95점, 90점 맞는 조교들이 걔들이 지금 나온 점수가 80점, 85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은 점수에서 10점에서 15점 정도 합치면 실제 점수라고 생각되고, 평상시 또 형법 조교는 뭐 모의고사 치면 거의 뭐 100점씩 맞는 조교거든요. 거의 뭐 한 개 틀리거나 하는, 많이 틀려 한 개 틀리는 학생인데 형법 100점에 형사법 90점이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형사법 90점 때면은 거의 만점이 아닌가. 평상시 시험에 만점이고 한 85점만 나와도 저번 2018년 1차 때 쉬웠거든요. 아마 조정 점수가 85점만 돼도 거의 100점에 근접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 난이도 어려웠고 앞으로 이럴 경향은 높을 것 같다. 이런 경향은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칠 때까지는 아마 이렇게 형법 문제에서도 형사법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형사법 지문에서도 형법이 나올 수 있고, 나중에는 아마 변시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합 문제 형식으로 나와서 형법 지문하고 형사소송법 지문을 양쪽을 다 물어보는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사례형까지 결합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돼서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었다. 자, 국법하고 신법하고 바뀌었을 때 쟁점이죠. 국법에서 신법으로 바뀌었을 때, 자, 형이 국법보다 경하게 어디 갔어요? 가볍게 변경됐더라 하더라도 법률이 인연 변경에 따라서 가중하는 반성적 고려. 자, 형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인지 아니면 반성적 고려, 법적 이념의 변경인지에 따라서 구별하죠.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에 의하면 그냥 국법을 적용할 것이고,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면 신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 아니다. 그 얘기는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정책적 변경에 불과할 때는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 당시 국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 구성할 때는 항상 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죠. 법령을 개피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결국은 1조 1항에 따라서 구법을 적용하겠다. 자, 적중 지문이고요. 자, 니은 지문. 이것도 실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쟁점이냐면 형법 문제인데 형소법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헌법에서 위헌 결정 받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 받으면 소급해서 형벌 규정이 무효가 되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법원은 무슨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죄 판결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면소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 선고했다. 학생들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형법의 적용범위 나오는데 좀 처음부터 무죄 판결, 형소법 쟁점이 나와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형소법 쟁점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면소 판결 선고하는 게 아니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쉬운 지문이었고 1, 2번 지문은. 3번 지문도 이거 이제 저거죠. 그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자, 1번은 형법 2조에 따라 속지주의, 그다음에 기국주의,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속인주의, 그다음에 이제 보호주의가 5조하고 6조에 있는데 자, 보시면 저거 있죠. 내외가 기똥찬 우유에 입문했다. 기억나시죠? 내란, 외환. 자, 이거는 기억할 게 국가에 관한 죄가 아니고 국기에 관한 죄이고 통화에 관한 죄 있고 그다음에 우표와 관련된 죄 있고 유가증권 관련된 것이고 자, 입문에서는 공인장하고 공문서에 한정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 통화에 관한 범죄죠.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통화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기특에는 없는데 뭐 조문에서 두문자 같은 데서 많이 했고 적용본에서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행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자, 일본 화폐 엔화를 위조했다. 그래서 우리 통화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뭐 출제될 거라고 누구나 뭐 예상했고 굉장히 중요했던 쟁점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부분이고 법이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죠.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에 따라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 형 집행받으면 어떻게 할래?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에서 형 집행받으면 임의적 감면이었죠. 임의적 감면. 자, 우리나라 외국에서 형 집행받은 것은 기판력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고 임의적 감면 규정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받고 나서부터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산입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출제될 거 예상했고요. 실은 아마 다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럼 외국에서 여기까지 쟁점이죠. 미결구금된 거. 여기까지 아마 제가 형법용서법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외국에서 미결구금되면 자, 우리나라 본형에 산입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래? 자, 마찬가지로 산입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판례는 외국에서 미결구금은 우리나라 본형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형법용서법에서 다 걸리는 부분의 쟁점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4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1-3번도 마찬가지고 1-2번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형법 문제인데도 2, 3, 4 지문이 형법용서법에 연관된 지문이 나오죠.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리형도 출제가 됐고요. 이번 사리형 출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시험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형법에서도 뭘 물어볼 수 있다. 형사법을 물어볼 수 있다. 형소법에서도 뭘 물어볼 수 있다. 형법을 물어볼 수 있다. 결국은 형사법으로 가는 그러니까 감옥 개정으로 가는 전초 단계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사리형 문제도 그렇고요. 딱 보면 국가직 유형의 문제고 변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따라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답은 3번 쉬운 문제였고요. 자, 2번. 자, 2번의 기억 지문은 기출 1200제 있는 지문인데 자, 보시면 일단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다툼 있으면 판례가 자, 갑은 기억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 이게 말은 되게 어렵습니다. 조업상의 지시만 할 뿐 선방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에 이루어지도록 된 경우 갑이 풍랑 중에 종건배 그 조업 지시한 것과 종란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X고요. 보시면 배가 이렇게 있고 혼자 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쭉 서가지고 뭐 조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배는 실은 조업 지시는 가서 야 니는 낚시하는 거지만 조업 지시만 하는 거지 배에 대한 책임은 자기 배만 지는 거예요. 요 종단에 있는 배도 지배는 지가 여기 있는 선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뭐 여기 낚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가서 낚시하고 이런 것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기서 풍랑 사고 발생한 것을 여기서 책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쟁점이고 자, 니은 지문도 어려운데 니은 지문도 어려운데 봅시다. 니은 지문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근데 지문은 길어도 지문 길수록 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려운 쟁점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제가 꼭 보면 자세히 보라고 했죠.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사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했다. 어느 정도 알아보고 대출했다는 거죠. 대출 신청 당시 변제기한에 변제할 능력이 없고 차용인에게 대출하게 되면 부실채권 되면 예상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신용불량자한테도 대출하는 거 있죠. 신용불량자한테 대출하면서 대신 신용불량자한테 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게 하죠. 뭐 신용불량자한테 대출하고 지금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대출하는 이유는 뭘 많이 받기 위한 겁니까?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한 거죠. 이자를 이빠이 받기 위한 거죠. 그럼 결국 이자를 본인이 다 알고 있었어. 부실채권 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조사를 관계없이 근데 다만 얘한테 물어보겠죠. 아무리 신용불량자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갚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갚을 거예요. 그럼 누가 빌려주겠어? 자, 생각해보세요. 신용불량자가 대출받으러 가서 저 신용불량 상태인데요. 다 조사 다 됐어. 보니까 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자, 그럼 갚으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안 갚을 거예요? 이러겠어요? 당연히 갚는다고 해야지 돈을 빌려주겠죠. 대신 은행은 뭘 갖습니까? 이자를 이빠이 받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예상됨에도 결과에 관계없이 표현도 다 줍니다. 변제기한에 대출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 믿고 자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사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은 못 갚았다 하더라도 말은 당연히 갚는다고 했죠. 근데 분명 이미 은행은 뭘 알았다는 겁니까? 부실채권이 될 사실 알았고 이 상태 안 좋았던 거 알고 자기는 욕심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자 많이 받을까 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라면 갑과 을이 동네 형 친구고 뭐 보통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 빌려줄게. 그러면 얘 상태 안 좋은데도 조사도 안 해봤어요. 너 돈 갚을래? 예, 갚겠습니다.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보세요 여기 전문적으로 대출 업무도 하고 그다음 체계적인 신용조사도 하고 금전대출 다 했어요. 다 확인했어. 그럼 상태 안 좋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좀 어려운 판례였습니다. 니은 지문이. 자, 디귿 지문은 이건 쉬운 지문이죠. 사기죄에서 맨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뒤에까지 쟁점이 똑같은 쟁점이 나와요. 뭐냐? 사기에서 자, 잘 보세요. 똑같은 쟁점, 전매 사실을 숨기든지 이중매매 사실을 숨기든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든지 자, 뭐는 안 되냐? 자, 사기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죄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전매 사실 숨겨도 소유권 넘어갑니다. 사기죄 안 되죠. 이중매매해도 소유권 넘어갑니다. 배임죄가 될 여지는 있지만 사기죄 안 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사실을 숨겨도 넘겨도 소유권 넘어갑니다. 횡령죄가 될지언정 뭐는 아니란 판례냐면 사기는 아니란 판례예요. 이건 바로 시험 전날 우리 친척 동생이 물어봐가지고 다 얘기해줬어요. 이거 이중매매 사실을 숨기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든 그 배임죄가 되고 횡령죄가 되는 건 전제로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는 아니라는 거야. 사기죄 안 된다. 우리 중고자동차 팔 때 활공 미고죄도 사기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취지예요 이거. 뭐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에 뭐 민사상에 뭐 문제가 생길지 그건 둘째 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맞는 지문이고 리을 지문도 많이 했죠. 이 초지조선공사에다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도급관계죠.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으면 수급인에 대한 과실 책임은 수급인이 지라는 거야. 도급인은 책임 안 진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돈 주고 시켰는데 돈 주고 시킨 사람까지 과실 책임을 물면 과하잖아요. 그래서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법령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도급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그렇다면 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니다. 똑같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자, 도급받은 수급인이 갑의 산풀 작업에서 사도급을 을에게 주었는데 계속해서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을이 살림 실화를 냈다. 그럼 실화를 냈으면 을만 과실 책임 지면 되죠. 갑과의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갑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틀린 지문이고요. 자, 미음 지문은 붕둥파 사건 하면서 저거 기억나죠? 제가 이건 또 기적의 특강 첫날 얘기하면서 신해철 집도의 사건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요게 요 얘기예요. 칼로 찔렀죠? 칼로 찔러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뭐 먹고 죽었습니까? 콜라고 김밥 먹어서 죽었죠. 두
두 개의 행위 때문에 의해서 죽어도 결국은 이 가장 큰 행위는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칼로 찔려서 죽은 거가 마찬가지죠. 사망사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마찬가지고 제가 신해철 사건도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의 복막염 수술하면서 과실이 발생했죠. 과실 발생하고 신해철 씨가 뭐 퇴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입원 자체를 조금 거부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개 결합돼서 사망의 결과 발생했어도 의사의 과실 행위와 사망사의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 판례죠. 마찬가지 취지 판례입니다.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저는 신해철 사건으로 해서 최신 판례를 건드릴 줄 알았는데 기존에 있는 사건 그대로 냈습니다. 자, 똑같죠. 사망사의 통상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게재돼요. 그러니까 콜라하고 김밥 먹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인과관계 있다죠. 그러니까 미음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정당방위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 싸움이죠. 싸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 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즉사케 했다. 자, 요 부분 보면 일단은 정당방위는 어렵지 않은가 아니면 과잉방위가 되는가 요걸 일단 판단해야 되는데 나옵니다. 피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방해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는 과잉방위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상당성 범위 내에서 조금 그 한도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을 정도가 과잉방위지 용인될 수 없다면 과잉방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보세요. 그 낫을 들고 반항하는데 칼로 찔러서 다발성 자상해서 사망하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고요. 같은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자,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상당성이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다 나오죠. 상당한 행위가 있었고 정당방위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했다. 상당성을 결여하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과잉방위.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죠. 정당방위 했는데 상당성을 넘어선 경우 그때 과잉방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4번도 뭐 자주 보는 거죠. 경찰관이 적법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죠. 실력으로 제가 얘기했죠. 형법에서 실력이라는 단어는 나오면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나쁜 단어라고 했죠. 실력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좋은 단어에 나쁜 단어에 나쁜 단어라고 했죠. 자, 실력으로 현행부 연행했다. 이게 적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힌 경우 뭐에 해당한다? 이게 정당방위가 된다. 성립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뭐 시험 직전까지 전날까지 결과적 가중범위 처벌례,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위 처벌례에서 무조건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또 2018년 1차에서도 출제가 됐고 2018년 2차에서도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자, 존속 사례. 요 두 개가 결합할 때는 법정형이 요게 조금 더 셉니다. 사형무기 7년 이상, 사형무기 7년 이상인데 자격정지 등을 여기를 병가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중한 형벌이 되는 거고 현주 건조물 치사하고 자, 보통살인은 5년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요게 조금 큰 거고 현주 건조물 그 방화치사하고 강도살인에서 뭐가 법정이 큽니까? 강도살인 사형무기니까 요게 조금 더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공무 방해치상하고 폭처법상의 집단 흉기 등 상의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특수공무 방해치상이 더 중한 범죄인데 주로 3개가 주로 나오니까 일단 3개를 일단 나눠서 보시면 자, 여기는 결과적 가중범위죠.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위고 여긴 고의범위입니다. 자, 고의범의 법정형이 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와 존속살해의 무슨 경합을 인정한다?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그랬고 두 번째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하고 보통살인 자,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위 많으면 요거 처벌하지 않죠. 그냥 뭐만 처벌하면 되는 겁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만 처벌하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하고 강도살인하면 강도살인이 법정이 더 크죠. 사형무기니까. 조문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두 개의 무슨 경합을 인정합니까?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로 발생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위의 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자, 첫 번째 사례 설명했죠. 그때는 자, 고의범만 성립하고 결과적 가중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지만 자,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다. 거꾸로 써놨죠. 거꾸로 써놨죠. 자, 더 정확히 보시면
그 결과적 가중범보다 고의범을 더 중하게 처벌할 땐 두 개의 범죄 상상적 경합. 결과적 가중범을 더 중하게 처벌할 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거꾸로 써놨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자, 재물을 강취하는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점을 방어해서 소삭케 했다. 자, 이 판례죠. 자, 이 판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 두 번째 판례죠. 다른 색깔 없나? 현주건점을 방아치사하고 세 번째 판례죠. 현주건점을 방아치사하고 강도살인의 관계죠. 강도살인 관계에서 뭐가 법정이 큽니까? 강도살인이 더 크죠. 그때 두 개의 범죄 무슨 경합이라고 했습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자, 그래서 강도살인죄만 성립하고 현주건점을 방아치 자체는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번.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하여 그를 사망하게 했다. 이거죠. 두 번째 질문이죠. 현주건점을 방아치사가 보통살인보다 중하기 때문에 뭐만 처벌하겠다? 현주건점을 방아치사만 처벌하겠다. 이거 상상적이야. 그게 또 틀린 질문이고. 4번 질문 뭐 맨날 예상했던 거죠. 이거죠. 교사자가 있고 피교사자가 있는데, 자, 교사자가 상해의 고의로 교사를 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까지 나아가면 피교사자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교사자는 상해 교사범도 될 수 있고 뭐에 대한 교사도 될 수 있습니까? 상해 치사에 대한 교사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맨날 주의하는 게 누가 사망에 대한 예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교사자가 사망에 대한 예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맨날 찍었던 얘기죠. 여기서 어딜 잘 보라고 있습니까? 교사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예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질 수 있다. 무조건 찍었던 거죠.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바꾸면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 앞에 피교사자가 양아치같이 피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내는 유형이 있으니까 절대로 주의하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자가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때는 상해치사의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5번은 완전히, 자, 기저귀 특강이 안 나온다고요? 기저귀 특강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저귀 특강에서 나온 다음 가로 안에 재책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한 개이다. 기적의 특강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이 그대로 5번에 1, 2, 3, 4 지문에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저도 딱 4지문 냈는데 4지문이 다 나왔어요. 재책을 베꼈다고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자, 공부도 잘 되네요. 한번 봅시다. 사실의 착오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설 나오면 한 개밖에 나올 게 없다. 딱 한 개. 네 개 중에 가장 꽂히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의 착오다. 사실의 착오는 왜 꽂히냐? 학설도 중요하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만 정확하게 알면 이건 또 학설 문제를 분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판례 문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판례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는 학설 문제고, 학설 문제를 사실의 착오를 다뤘다 생각하고 사실의 착오를 다루고 그다음 판례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죠. 자, 눈이 삐고 손이 삐고 객체의 착오가 있었고 방법의 착오, 다른 말로 타격의 착오라고도 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도 뭐라고 했습니까?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아마 기저귀 특강 들은 학생들은 제가 이거 그때도 아마 시간 없었어도 최소한 이거 하나는 찍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딱 표 그렸죠. 그때 표 딱 그려놓고 표 그려놓고 했던 거죠. 딱 해서 여기는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했고 여기는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이 뭐의 태도라고 했습니까? 판례의 태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고의의 전용을 부정하는 케이스라고 했죠. 자, 인정과 부정의 차이점을 나눠보면 고의의 전용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고, 이쪽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은 의도한 것이 아니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 두 가지 범죄에 뭐를 인정한다? 상상적 경합을 보는 판례죠. 그러면 어느 착오에 해당하고 어느 착오에 해당하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판례 태도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갑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숭늉 그릇에 투입하여 A 집안에 뒀는데 B가 대신 먹었다. 자,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자, 의도한 거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죠. 방법, 타격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고 판례 태도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죠.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의기수,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맞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맞는 지문이고. 여기 있느냐?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숙녀 어디냐? 숙녀. 여기 있네. 숙녀. 이 디귿 지문이죠. 이게 우리 1번 지문이었고 2번 갑은 사리를 가지고 A를 향해 힘껏 몽둥이 휘둘렀으나 자 A 등에 있는 조카 B의 머리 부분을 강타했다. 또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였죠. 사람 죽이고 타격의 차고 방법의 차고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죠. 발생사실 고의기수.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조카에 대한 그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치사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조카에 대한 살인죄 되고 어디 있어요? 몽둥이 형사를 몽둥이를 쳤으나 조카가 죽었다는 거죠. 여기 우리 2번 지문입니다. 이 순서만 바뀌어서 바로 출제가 됐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이고 씨. 자, 3번. 자, 갑은 살인의 고의로 A를 총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순간 이를 제지하고자 B가 앞으로 뛰어들어 A 대신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자, 갑에게는 자, 살인 고의였는데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B가 또 맞았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니까 죽은 B에 대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B에 대한 과실치사 이거 아니죠. B에 대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자, 요 지문은 몇 번 지문이 봅시다. 여기 있죠.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탄이 이를 제지하고 갑으로 뛰어든 명중에 사망했다. B에 대한 살인죄. 요거는 3번 지문이죠. 자, 똑같이 나왔고. 자, 4번. 갑은 A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힘이 딸리자 상해의 고의로 칼을 가지고 나와 A를 향해 휘두르다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사람에게 칼을 빼앗은 길을 상해했다. 상해의 고의고 상해의 결과 발생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방법의 착오입니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죠. 뭐 갑에게는 B에 대한 과실치상이 아니고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4번 질문 또 어딘지 봅시다. 있죠. 싸우다가 말리는데 식칼에서 기가 찔려 상해를 입었다. B에 대한 과실치상 똑같이 내는데 이거는 B에 대한 야 이것도 그냥 그대로 베꼈네요. 과실치상이 아니죠. 자, 이거는 4번 지문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2번 지문, 요건 3번 지문, 요거는 1번 지문, 4번 지문. 우리 시험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출제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6번. 자, 6번에 2번 지문. 자, 1번 하기 전에 이것도 봅시다. 아, 진짜. 자, 이게 형법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좋아요. 소년법상 부정경. 여기서부터 느낌이 이상하죠. 자,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하느냐?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 삼다. 맞죠? 자,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19세에 달하여 자,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대요. 그럼 항소심 선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심인 줄 아셔야 되죠. 1심도 사실심이고 몇 심도 사실심입니까? 2심도 사실심이에요. 빅피처죠. 형법하고 형사법을 연결하겠다면 빅피처죠. 정확하게 전 분류하면 형소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인데 지금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시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항소심 선고 당시에 제가 소년이 아닙니다. 19세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1심 당시에서는 소년이었으니까 나이를 덜 먹었으니까 이때는 성인이었으니까 소년이었으니까 부정경을 선고하는 것이고 2심 선고 당시 성인이 되면 당연히 사실심 선고시니까 여기서 뭘 선고해야 되는 겁니까? 정기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죠. 뭐 쉽죠. 항소심 법원 피고인에게 정기형을 선고해야 되나. 기본적인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인데 형법만 공부해서는 맞힐 수가 없는 문제고 이거는 분명히 형사법 쟁점입니다. 형사법 기특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2번 지문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화면에다가 기특의 전체 내용에서 페이지만 썼거든요. 페이지 쓰고 번호 썼는데 없어요. 형법 기특이 안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뿔이 났는지 선생님 거짓말 아닙니까? 왜 형법 기특이 없어요? 이거 형법 문제 아니니까 형사법 문제니까. 이거 어디 있느냐? 형사법에서 설명한 거죠. 항소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경 선고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할래? 정경을 선고해야 된다. 아니죠. 항소심 선고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 항소심이 사실심인지를 물어보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뭘 선고해야 된다? 정경 선고해야 된다. 이건 결국은 무슨 쟁점이냐면 형사법 쟁점입니다. 형사법. 언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하겠다? 항소심 선고시. 항소심이 무슨 심이다? 사실심이다. 이걸 알라는 쟁점이죠. 이거는 형법 문제라 보기 힘들고요. 1번 지문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형법 출제하신 분이 형법도 잘 아시지만 주로 형사법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형법 출제를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사법 보통 선생님들 그 두 개 대학 같은 경우 같이 가르치시거든요. 같이 가르치시는데 자기 이제 주전공이 있어요. 주전공이 있어서 만약에 주전공이 형사법이면 형사법 내주면 좋겠는데 주전공이 형소 같은데 형법에 들어가서 아마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 자, 이거는 형사 미성년자죠. 그래서 아마 제가 기특 때도 요새 그 14세를 13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 중에 이것도 우리 형사법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소년이 있고요. 촉법소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이니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거죠. 자,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게서는 형벌부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형벌부가 못하죠. 형벌부가 못하고 뭐밖에 못합니까? 보호처분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보호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형벌을 선고하래요. 형벌 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벌 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자, 범죄소년에 대해서 하는 거죠.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면 형사 미성년자 넘은 거 14세 이상 몇 세 미만입니까? 19세 미만. 얘한테는 형벌부가하고 모두 가능한 겁니까? 보호처분하죠. 형벌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벌부가 할 때는 뭐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14세 되지 않은 자는 뭐 범죄소년이 아니고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거죠.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부가 못하고 뭐로 할 수밖에 없냐? 보호처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린 질문이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게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무슨 쟁점입니까? 이것도 형사법 쟁점이죠. 어떤 학생이 제 카페 바로 형법 시험 치고 나서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읽어보니까 자기는 형법 문제인데 형사법 쟁점이 너무 많았다고. 제가 보면서도 이거 무슨 이거 형사법 문제를 자꾸 내는가. 뒤에도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뭐 10조 사망은 미리 얘기를 해줬던 거죠. 10조 사망 원자행위에서 원자행위 학설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원자행위가 제가 그 연예인 그 얘기했죠. 그 조모 씨 얘기하면서 많이 설명했죠. 자, 10조 사망에 뭐하고 뭐를 적용하겠다? 자, 우리 조문에는 자, 10조 사망에서 책임 능력자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자를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고의에 의한 원자행위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하겠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도 포함하겠다는 게 판례 태도죠. 그래서 원자행위에 관한 10조 사망은 위험 발생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유로운 심신장애에 적용되지 않는다. OX, X죠. 자, 마찬가지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자, 4번 해당 판례죠. 음주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자, 음주 만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켰습니다. 음주 당시에 장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까지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10조 사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쟁점이에요. 10조 사망 적용한다는 얘기죠. 적용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면 뭘 적용하겠다? 책임 능력자로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4번 판례도 설명드렸고 3번 판례 똑같은 쟁점을 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번 자, 미수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세요. 형법 25조의 미수범은 자, 장애미수의 경우 이를 기수범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은 X고 이거는 그냥 한국말이죠. 이 보시면 기특에 냈지만 임의적 감경이에요. 감경.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니까 감경한다요, 할 수 있다요. 감경할 수 있다죠. 그럼 감경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감경 안 해도 되면 당연히 뭐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기수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번 X 지문이고 2번 자,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며 자행이 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공모자 중 1인이 자유로 범죄 실행을 중지한 경우 자,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다. 기수가 됐죠? 기수가 됐죠? 중지미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범죄 실행에 가담했는데 자기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 거죠. 결과 발생 방지 못해서 기수가 돼버리면 그냥 기수가 되는 겁니다. 중지미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판례죠. 자, 뒤에 쟁점을 써놨는데 갑과 텐트 안에 끌고 가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망을 보는 사람이 강간하고 강간했으면 공범자 중에 한 명이 성기삽입이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기수죠. 본인이 아무 말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범 중 일부라도 실행하면 중지미수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 밑에 있죠. 을과 갑이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기수가 된 이상 갑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 지문도 X죠. 기특이 다 있는 지문입니다. 이거. 자, 3번 이건 뭐 예상했던 문제죠. 실행의 착수 전에 예비 의무 단계에서도 중지미수 인정하겠느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쉬운 거죠. 뭐 당연히 아는 거고. 4번도 쉽죠. 이것도 쉬웠죠. 소송 사기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사기죄의 착수죠. 송달되지 않아도 착수가 있다. 정답은 4번. 답은 쉬웠죠. 자,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기특해. 자,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다. 사기의 촬영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OX, X.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여기는 정답 지문을 구성했고 여기는 송달되지 않으면 사기죄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지문처럼 걸어놨죠. 그러니까 똑같은 쟁점의 문제입니다. 자, 적중이고요. 정답은 4번. 자, 8번.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지문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례의 결과만 알고 있으면,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제가 한마디로 이게 된다 그랬죠? 이게 됩니다. 이게 작살납니다 진짜. 판례 키워드 찾아봐요. 어디서 키워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망한 학생들의 특징은 OX 키워드 위주로 공부한 애들은 그냥 아주 토 나갔을 것 같아. 지문을 읽기가 싫었을 것 같아. 그 머릿속에 키워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키워드가 나오지가 않아. 가불병 세 사람이 모여 질문도 엄청 길어. 공무한 대로 어디 키워드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3인이 가담하고 현장에 2인이 있다. 그럼 얘는 합동범인 특수절도가 되는 것이고,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가 특수절도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이 쟁점이잖아. 그죠? 합동범의 공동정범 판례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럼 그대로 문제도 그대로 나오죠. 특수절도 합동범에 대한 공동정범이다. OX? O 그대로죠. 근데 여기 뭐라 됐어?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한다. 이 부분을 틀어버린 거예요. 정답은 OX, X입니다. 딱 그러니까 키워드 없어요. 백날 찾아보세요. 1번 지문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판례 태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이게 무슨 지문인지를 캐치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키워드가 들어가고 이제 키워드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번 작살날 겁니다. 키워드가 들어가면 O,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X. 이걸 찾던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키워드가 없죠. 철저하게 판례의 쟁점을 3인 이상이 가담해서 현장에 2명이 있으면 합동범의 공동정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쟁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키워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X. 자 2번 보세요. 이게 승계적 공동정보를 이렇게 내요. 이렇게 지문을 그대로 다 내요. 이게 국가직 스타일은 완전 국가직 스타일입니다. 제가 키워드 안 된다고 했죠. 형법에서. 갑이 한 달여에 걸쳐 연속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고 있는데 뒤늦게 을이 갑의 그 같은 제조행위를 알고 도중에 공동정보를 가담했다. 자, 히로뽕 제조행위 나중에 가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히로뽕을 제조하고, B란 사람은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담했다고 칩시다. 그럼 B는 공동정보 성립하는 건 사실인데 어디서부터 공동정보이냐? 여기서부터 공동정보 성립하는 것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동정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보의 책임을 진다. OX, X입니다. 자, 이게 승계적 공동정보. 그러니까 단순하게 키워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쟁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모관계 이탈. 3번. 공동정보에서 공모공동정보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하기 전에 이탈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보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 된다. 명시도 가능하고 묵시도 가능하다. 정답 X. 자, 3번 똑같아요. 적중해서 반드시 명시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여기 맞는 지문이고 똑같은 쟁점이죠. 4번. 포괄일제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번 쟁점과 똑같은 게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냐?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없느냐? 똑같이죠. 포괄일제 관계에서 일부 실행하고 이탈하였다. 다른 공모자가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관여하지 않은 부분 재책을 부담하므로 다른 공모자 지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공모를 행한 부분에서 재책을 부담한다. 자,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담하겠다, 부담하지 않겠다,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정보의 재책을 묻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2번 질문하고 똑같은 쟁점입니다. 자, 기억 정확하게 8번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로 잡고 가는 게 아니고 판례의 쟁점, 승계적 공동정보이 뭐고, 그 다음에 합동범의 공동정보의 쟁점이 뭔지, 공무관계 이탈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이 소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9번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우리 채용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사례형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사례형 문제, 국가적 유형의 문제를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은 피해자 A를 강간했습니다. 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갑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A는 의식불명 상태로 범행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에 구조되었다. 자, 첫 번째, 강간치상에 대한 범죄입니다. 강간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죠. 기본범죄 고의, 중한 결과 과실에 대한 범죄인데, 강간치상에서 강간이 기수인 경우도 강간치상 기수고, 강간이 미수인 경우도 강간치상 기수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판례와 통설의 태도죠. 판례 태도는 뭘 인정하겠다? 강간치상 기수를 인정하겠다. 첫 번째 쟁점. 보나마나 지문에서 주었겠죠. 두 번째 쟁점은 뭘 내고 싶냐? 방치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자, 내가 선행행위에서 강간해서 방치했는데 방치한 죄명을 별도로 유기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강간치상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이 두 가지 쟁점 갖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봅시다. 자, 1번 갑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자, 갑은 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처벌된다. OX, X죠. 자, 피고니 자, 판례 보시면 제가 기특에 넣는 거. 자, 700번 문제. 전자충격기를 피해자 허리에 대해서 폭행하고 강간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2주간 의표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선포법상의 특수강간치상이 미수에 해당한다. OX, X. 강간치상의 기수에 해당한다. 판례고. 2번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별도로 유기죄가 된다. OX, X죠. 자, 유기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강간 미수행위로 인하여 상을 잃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OX, X. 기특이 있습니다. 기특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 문제 내고 학생들이 제가 문제를 제가 시험장 홍보하고 늦게 받아봤어요. 늦게 받아보고 시험 끝나고 나서 뭐 막 가다반 안 올리냐 문제를 보질 못했어요. 학생들하고 전화만 했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뭐 기적의 특강에서 안 나왔다고 뭐 이적의 특강이라고 막 이상한 소리 막 자꾸 해가지고 진짜? 왜 기적의 특강에서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형법이 지문이 내가 1500 지문이 아니고 말은 1500 지문이에 1800 지문 정도 놓고 뒤에 최신 판례 잔뜩 깔아놨는데 어떻게 여기서 적중이 안 할 수가 있어? 야, 진짜 어렵나? 막 그래서 집에 가서 봤어요. 이제 문제를 이제 그 경찰청 사이트에 떴더라고. 떠서 봤는데 있어. 못 찾는 거, 못 찾는 거. 그러니까 제가 거기 카페에다가 총평에 써놨죠. 아마 기본 강의 제 강의를 안 듣고 딱 기적의 특강에서 그 무료 강의 있잖아요. 그 해커스 옮기면서 그 무료 강의만 딱 듣고 그 홀수 지문만 딱 보다 보니까 딱 그게 안 걸리는 게. 그러니까 빨리 방향성을 바꾸셔야 돼요. 저 스타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그러니까 시험 지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키워드 위주로 공부한 사람, OX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문을 읽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이 의식이 키워드를 찾아요. 키워드를 못 찾으면 지문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이런 시험 뒤져요. 저는 키워드로 안 가르치거든. 중요한 거 키워드. 뭐 감나무절도 아주 쉬운 거는 키워드로 가도 기본적으로 쟁점을 이해하고 가면 문제를 볼 때 겁이 없거든. 근데 키워드에 환장한 애들은 있어요. 학원가에서 키워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어요. 키워드에 환장한 사람들은 키워드가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불안한 거야. 지문이 그 키워드가 안 나와. 지문이 너무너무 길어. 한 지문 읽는데 중간에 키워드만 생각하는 거야. 키워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쟁점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마 당부하는데 시험의 병행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키워드로 공부하면 뒤집니다. 진짜 장담하건데 키워드로 공부하면 뒤집니다. 한번 보세요. 점수 까보세요.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게 위기죄 된다. 있잖아요. 자, 3번. 자, 자살해도 인과관계 없죠. 강간치사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사안을 달리하여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방황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그 반상출혈상이죠. 둘이 그 쪼가리라고 해서 키스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키스 마크 생기는 거 있죠. 그건 뭐 성관계 중에서 좋으면 이렇게 막 뭐 할 때 뭐 그런 있죠. 자, 이거는 상해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아주 뭐 뒷부분 가서는 뭐 자, 성교행이 통생 발생할 수 있는 상해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아직 뭐 정답은 지문은 어렵게 그려놓고 쟁점은 답은 4번에서 왔죠. 여기 있죠. 이거 반상초혈상 나오죠. 강간도 중 흥분해가지고 어깨 등을 빨아서 생긴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초혈상은 뭐 알아챌 수 없고 의사가 우연히 발견하고 어쩌고 해서 상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쟁점이 나왔습니다. 자, 10번. 자, 상해와 폭행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그 조연아 동생인가 조연민인가 하는 여자 있어가지고 제가 형법 형사법 할 때 컵을 왜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안 던지고 컵을 어떻게 던졌다고 했어요? 옆에 던지는데 이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옆으로 90도 방향에서 15도 떨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다고 얘기하죠. 그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로서 던지가 되면 무슨 폭행이 됩니까? 사람을 향해 던지면 특수폭행이죠. 그러니까 이 조현민, 조현아 측에서는 뭐가 자신 있다는 거야? 단순 폭행이 되면은 뭐로 갈 수 있습니까? 합의하면 되죠.
근데 특수폭행이 되면 뭐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기억하시고, 단순폭행 반의사 불벌죄고 존속폭행도 반의사 불벌죄인데 특수폭행 특수협박은 반의사 불벌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반드시 하고, 자, 폭행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했고, 폭행과 상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리나라는 폭행도 처벌하고 상해죄도 처벌한다. 근데 실무상 가면 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를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죄 인정할 때는 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폭행에 대한 고의 인식만 있으면 뭘 인정하겠다? 상해죄를 인정하겠다. 철저하게 머릿속에 상해죄에서 나올 쟁점은 거의 유일하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일단 1번.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의 결과 발생했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얘기하는 거죠. 각 행위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제가 그래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얘기 뭐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대한 조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이 뭐에 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의 가하를 사는 필요치 않다.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는 당연히 폭행 인식 없으니까 상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있죠? 폭행이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상해를 가하를 살 존재가 필요하다. X고.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지문이고. 3번. 자,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근접하 욕설하면서 때리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거. 자, 그래도 뭐가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맞지 않아도 뭐가 된다?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네요. 자,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는 얘기죠. 뭐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이것도 찾으면 저는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쟁점은 어디다 실어놨냐면 형사법에 실어놨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어디에 더 잘 나온 쟁점이냐면 형사법에서 좀 더 잘 나온 쟁점에서 실어놨는데 그냥 인용해서 적중률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뭐 일부 학생은 선생님 형법 문제면 형법 기특에서 적중을 해야지 형사법 기특에서 적중한 거를 적중을 올립니까? 자, 사과드립니다. 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정도면 적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알아서 판단하시되 저는 이거는 형사법 쟁점을 넣어놨기 때문에 형사법 기특에서도 저는 적중이라고 생각하니까 올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되고, 이 뒤에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번 출제자가 제가 볼 때 형사법 대학교에서 형사법 가르치시는 분이 아닌가, 형사법을 더 조예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법 문제, 형사법 문제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 11번. 제가 그랬죠. 감금죄가 나오면은 감금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된다라는 쟁점하고, 감금죄는 뭐 특별한 쟁점이 없어요. 그냥 뭐냐? 죄수관계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차에 타라고 협박해서 차에 태우면 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까? 협박죄 성립하지 않고 감금죄 된다. 조개트럭 사건에서 감금하고 강간미수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두 개 범죄의 상상적 경험. 월드컵 경기장 사건에서 강도 상해하고 15km 그 월드컵 경기장까지 차에 태워서 간 거 강도 상해와 감금죄의 무슨 경험? 실체적 경험. 이 판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자, 봅시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자,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 써있죠. 감금죄 후수, 협박죄 구성한다. 아까 했죠.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1번 X고. 2번 또 나왔죠. 조개트럭 사건. 감금죄 아니면 이거 낸다니까. 자, 강간의 수단이다.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죠. 수단이 된 경우에 두 개 범죄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한다. 별죄를 구성해서 무슨 경합이라고 했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죠. 2번 X고. 다 보세요. 딱 뻔하게 나왔습니다. 3번 보세요. 또 강도 상해가 감금행위가 범행의 수단 그치지 않고 범행이 끝났는데 계속됐다. 딱 우리 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 판례죠. 두 개 범죄 무슨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이다. 정답 3번이고. 자, 중감금죄. 자, 감금하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해야 된다. 중감금죄는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고 했죠. 결합범이라고 했죠. 감금 플러스 가혹행. 감금하고 채찍질하거나 밥을 굶기거나 때리거나 머리카락 벗기거나 뭐 이런 거 얘기했죠. 머리카락 벗긴다? 이상하죠. 머리카락 자른다 이런 얘기죠. 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지문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중체포 감금죄는 사람 체포 감금하여 생명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똑같은 문제죠. 제가 잘 찍습니다. OX, X.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강간과 강제추행에서는 첫 번째 쟁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간의 폭행 협박의 폭행의 정도와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다르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현저히 곤란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곤란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습추행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습강간 판례가 있고, 최근에 제가 최신 판례 2018년 판례 중에
제가 카톡도 했었고 카톡 음성도 남기고 그 좀 독특했던 판례 2017, 2018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제 내가 만지는 거 범인이 피해자의 만지고 뭐 거기 만지고 이상한 행위 하는 것도 강제추행이지만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거라 협박해서 여자가 스스로 자의행위하고 안에다가 지뢰 뭐 집어넣고 하는 거 나는 손 하나도 안 댔어 협박만 했지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뭐가 아니다? 자수범이 아니다. 제 카톡 시험 보기 제가 2주 전에 서비스한다고 해가지고 최신 서비스한다고 해서 최신 판례에서 나올 것 같더라고. 거기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봅시다. 2번 자 12번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할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 그러니까 강제추행하면서 가슴 부르스 치면서 가슴 움켜쥐는 것도 강제추행이죠. 상대방이 반항을 오버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2번은 기저귀 특강 지문에는 없고요. 특별법에서 예전에 이거 늦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 기출 1200제에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막 추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추행하니까 검사가 뭐로 기소했냐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이렇게 얘기했어요. 찜질방에서 추행하니까. 그랬더니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하는 거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 추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지 찜질방에 지금 손님 없다. 찜질방에서 추행하는 것은 밀집 장소, 밀집 사람이 없는데 뭐 나는 지하철 버스만 해당하고 찜질방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찜질방도 뭐에 해당한다? 자,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해서 찜질방에서 뭐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그것도 뭐로 처벌하겠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성폭법상의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말하는 바, 벌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버스에서 이루어진 추행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개방된 구가 찜질방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특별법 쟁점이고 자 기출 1200제 있는 지문이고요. 3번 자 3번 지문 별표 치시고 3번 지문 별표 치시고 자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 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이 쟁점 중요하다 그랬죠. 자수범 아니고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간접 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올려놓은 것 중에 이겁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왜 이렇게 깨졌나 자율적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 범죄를 하는 자수범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간접정보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를 도구 삼아서 이용한 추행이 자의행위도 시키고 그 질에다가 뭐 집어넣기 시킨 것도 뭐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지문. 4번 지문은 조문 문제인데 좋은 문제입니다. 경감부 기출을 지금 베껴온 건데 자, 유사강간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건 뭐 위트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사람에 의해 구강, 항문 등에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구강, 입에다가 항문에다가 자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보겠다. 그럼 생각하면 돼요. 항문에다가 손가락 집어넣는다? 유사강간 맞겠죠. 성기에다가 손가락 집어넣는다? 유사강간 맞겠죠. 구강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 이게 유사강간. 저 여자친구랑 장난도 하는데 하품하면서 이렇게 손 안 하나요? 여러분 장난 안 하나요? 막 손 빼고 막 이런 장난 안 하나요? 하여튼 저 이거 딱 보면서 이거 만약에 유사강간이면 옛날에 사귀었던 애들 다 이거 유사강간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막 했는데 이건 밑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구강 항문에다가 손가락 집어넣는 거 이게 과연 유사강간을 볼 수 있나요? 이거는 그냥 뭐 퀴즈 문제 스타일로 문제 냈습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그래도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3번 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중에 제일 어려운 쟁점 물었습니다. 제가 13번에 1번 지문이 나오면 13번 1번 지문이 가장 명예훼손죄에서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이다. 물론 문제도 다 실려 있어요. 문제도 실려 있고 1200제도 있는 지문입니다. 자 조금만 써서 설명드릴게요. 307조 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 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307조 1항보다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308조는 사자명예훼손죄고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자 307조 1항은 사실적시라고 해서 그럼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쟁점인데 우리 뒤에 보면 310조에
307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가 그 다음에 자 진실하고 공익 목적에 해당하면 뭐를 조각시키겠다?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는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307조 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도 해당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면 중한죄로 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307조 1항으로 적용합니다. 307조 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플러스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07조 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당연히 되고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데 허위라는 걸 몰랐어요. 거짓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가는 거고요. 허위라는 것까지 허위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을 경우에만 307조 2항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 사실인 경우든 모두 성립할 수 있다. 허위 사실인 경우 뭐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307조 1항이 적용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 명예훼손죄에서 내면 가장 어렵고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13번 문제를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특에도 있습니다. 자, 307조 1항의 사실은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 의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자, 진실한 사실인 경우도 성립하고 허위 사실인 경우 모두 성립하고 적시 사실이 허위 사실을 하더라도 행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307조 2항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됐죠? 허위 사실 적시에도 허위 사실 인식이 있으면 307조 2항,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307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답지문 나올 거 생각했는데 답지문은 더 어려운 지문 꽂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OX, X. 저는 명예훼손죄는 안 되지만 모욕죄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트릭을 쓸 줄 알았더니 뭐 노멀하게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도 안 되고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X고 있죠. 정부 또는 국가의 형법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지문. 일반적으로 범죄 고의는 뭐 이게 쉽죠. 사자명예훼손죄도 모두 가능하다. 미필적 고의로 가능하다.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X고요. 4번. 자, 형법 311조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라도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강용석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잘 줄 수 있어요. 잘 줘야 된다. 뭐 성신여대 이상은 잘 안 준다. 그게 기억나죠? 자, 그때 강용석은 무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쟁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학생 중에 답답한 게 이거예요. 강용석 무죄. 강용석 무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 강용석 무죄 갖고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게? 강용석 무죄 맞아요. 이거 못 풀잖아. 그러니까 제가 경향 바뀐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평가되면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다만 강용석 사건은 희석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모욕도 성립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된 거지. 이 표현 보세요. 희석되지 않아 개인적인 모욕이 돼요. 그럼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죠. 이해되십니까? 아마 4번 체크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무죄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요. 철저하게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희석되지 않아서 개인에게 모욕이 되면 개인에 대한 모욕죄 돼요. 다만 강용석 사건에서는 희석이 다 돼버려서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강용석이 무죄가 됐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강용석 무죄. 강용석 무죄 갖고 이거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그렇게. 자, 키워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14번. 이거는 거의 현재 문제입니다. 14번의 1번 지문은 실무 지문입니다. 실무 지문. 뒤에 거는 주로 많이 가르치는데 1번 지문은 타임명이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에 뭐도 있냐면 현금카드 두 가지 기능이 플러스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에 대해서 무단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예금은 뭐에 대한 기능을 이용한 거냐면 현금카드의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현금카드의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 절도죄가 되는 건 당연한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느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야 되지 현금카드 기능을 부정사용한 거기 때문에 신카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고 자, 예금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만 되는 거고 신카부는 안 된다는 판례고요. 2번 지문.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 지급해서 단기 카드 대출. 이 말은 표현은 어려운데 뭡니까? 이게 현금 서비스죠. 보통 저는 지문 낼 때 어디 있어요? 여기 현금 서비스라고 나왔는데
저도 지금 좀 문제를 보고 이씨 뭐지 이거? 현금 인출은 가로 열고 현금 서비스라고 써놨죠. 현금 서비스를 단기 카드 대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어렵다. 이 표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인출한 경우 돈을 꺼내간 거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는 겁니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죠. 컴사기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고요. 컴사기 아니고 절도죄입니다. 재물에 대한 범죄로서 현금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3번 지문.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해야 돼. 이거 다 설명했죠. 사기죄 성립하는 거고, 사기죄 성립하면은 자 신카부도 성립할 수 있는데 신카부 성립 사기죄와 신카부의 실경인데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는 뭐에 흡수돼 버린다고 했습니까?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카드 제출해서 사인해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흡수돼 가지고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많이 했던 거죠.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별도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성립한다. OX X 지문이고. 4번 자, 타인 명의 현금 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사기.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죠. 자, 1번 지문이 어려워도 4번이 너무 쉽죠. 2, 3, 4번이 너무 노멀한 문제죠. 제가 맨날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사기죄에서 제가 그 보이스피싱 설명하면서 보이스피싱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한 게 이거죠. 계좌이체를 범인이 직접 계좌이체합니다. 범인이 직접 계좌이체하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무슨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컴퓨터 등 사용소에 컴사기가 성립한다. 계좌이체를 범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피해자가 해서 범인이 인출했다. 이거는 재물에 해당하고 무슨 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인출에도 별도로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컴사에서 맨날 계좌이체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계좌이체인지 봅시다.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면 재산상 이익이니까 뭐가 성립합니까? 컴사기가 성립한다는 판례죠. 정답은 4번이고 답은 쉬웠습니다. 자, 15번 자, 사기와 공갈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합니다. 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용도를 속였습니다. 용도 속이면 사기죠. 용도를 속이고 자,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입니다. 자,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건설자금 용도로 해서 대출받았다. 대출받으면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불문하고 사기죄가 된다. 담보를 제공하든지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용도 속이면 뭐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죠. 저건 틀렸고. 자, 이 니은 한 개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했다. 자, 사기죄 수개의 사기죄가 되고 둘 간의 재수관계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 행위죠. 하나 행위죠. 그럼 1타 2피에서 자, 하나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죠. 보시면 됩니다. 사기 도박은 사기죄죠. 하나의 기망행위가 있고 여러 피해자의 각각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사기죄 수죄죠. 자, 이들 간의 재수관계 뭐냐? 수개의 사기죄 되고 이들 간의 관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있다. 맞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실체적 경합이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디귿지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제가 했죠. 가짜 벌꿀을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설탕값이 5천 원 들었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사기죄입니까? 9만 5천 원에 대한 사기죄입니까? 10만 원 전액에 대한 사기죄라고 했죠. 단순하게 제가 학생들 키워드 하지 말란 얘기 중에 하나가 사기죄 성립한다. 자, 이 풀어져요 이게? 이게 안 풀어져요 이게. 얼마에 대한 사기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이롱 환자가 이틀 정도 아픕니다. 실제로 입원해야 돼요. 30일 입원했습니다. 그럼 30일에 대한 사기죄인가요? 28일에 대한 사기죄인가요? 30일 전부에 대한 사기죄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제한 차액의 사기죄가 아니고 전액에 대한 사기죄입니다. 있죠? 교부받는 재물 전부이다. 자,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OX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키워드 갖고 못 찾아요. 이런 거 못 찾아요. 리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서 갈치죠. 갈치 나오면 제가 했죠. 갈치 편치, 강치하고 절차하고 나누라고 했죠. 쭉 갈라놓고 했던 거 기억나죠? 갈치가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갈죄, 포괄일죄. 맞는 지문이고. 자, 미음 지문.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 실행에 착수하는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공갈행위를 계속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자, 범죄 사실 인지하고 공갈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공갈죄 공동정보 성립한다. 자, 이건 범인도 피행이 제명만 다르지만 똑같아요.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죄 공갈 상태를 이용해서 공갈 상태를 계속했다면 공갈죄의 공동정보 성립하고 방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맞죠? 마찬가지죠. 범인도 피하고 공갈이라는 단어만 바뀐 거지 기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같이 공갈 행위하고 범죄 착수해서 계속 결과를 이뤄냈다. 그럼 전체 범죄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공갈죄의 공동정보 성립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안에서 의뢰 형사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학생들 사례형 나와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처음에는 겁을 딱 먹었을 겁니다. 갑은 A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매매 계약의 당사로서 A 소정의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한편 갑은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A로부터 을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자, 그려보면 A고 갑이 돈 많은 사람입니다. 갑이 당사자입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등기를 쳐야 되는데 등기를 치지 않고 돈 없는 을한테 등기를 다이렉트로 쳤습니다. 다이렉트. 등기가 A에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고 A에서 을로 다이렉트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했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럼 여기만 끊어놓으면 이제는 끝나요. 이 문제가 뭐를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 사례형 문제가 지문은 길었지만 결국은 명의신탁을 물어봤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이자간 명의신탁 횡령,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무죄, 그 다음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 무죄. 이렇게만 정리하면 이 문제는 정리가 이미 끝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무죄죠.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위 부동산에서 간에 A로부터 을 앞으로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행법상 무효이나 갑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 건을 가지는 이상 보관자의 지혜에 해당한다. 횡령죄에 해당한다. OX, X 무죄라고 했죠. 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번. 을은 갑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죠. 자, 딱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3번 질문. 을이 병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했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아유 씨, 답은 씨야. 우리 배웠죠? 아까 전매사실 미고지하는 거 사기죄 안 된다. 명의신탁 미고지하는 거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매매사실 미고지하는 거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자, 그 쟁점은 그냥 바로 나와버렸죠. 3번이죠. 자, 명의신탁죄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사실 미고지했다.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웠죠? 정답 3번. 4번. 사안을 달리하여. 뭐 이런 거 좋아하네. 을이 갑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이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을이 당사자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우리 뭐 선의 악이 나누는데 이거는 뭐 민법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선이든 악이든 횡령도 되고 횡령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배임죄도 안 되죠. 횡령죄도 안 되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부동산 처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OX, X입니다. 정답은 3번이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자, 17번. 다음 설명 중 OX 조합을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세요. 자, 기억. 위조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해 놓겠다는 목적 없이 신용력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자,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자, 행사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짐은 유가증권 위조를 공모한 공범자에게 제가 했죠. 공모자 사이에 교부하는 거 횡령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두 개 구별하고 있죠. 아는 자한테 교부하는 거 행사죄 됩니다. 자,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 행사죄 아니다? 공범자만 빼라고 했습니다. 자, 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한다. OX, X 지문이고 있죠. 그대로 나왔고. 자, 디귿지문.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것도 행사로 인정된다. 맞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지방공무원 피고인 갑이 부탁받고 세대주인 뭐 불구하고 세대주인 것처럼 작성하여 동사문서에 보관해 비치하는 거. 비치하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행사죄에 해당한다. 쉬운 지문이고. 리을. 공범자한테 문서 교부하는 거. 이걸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제가 학원가에서 구별해서 공부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문서 다르고요. 뭐 유가증권 다르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딱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문서가 되든 유가증권이 되든 공범자한테 주는 것은 행사다 행사가 아니다. 행사가 아니다. 뭘 빼고 뭐 빼고 아는 자한테 교부하는 건 행사지만 공범자한테 주는 건 행사다 행사가 아니다. 행사가 아니다. 똑같아요. 니은즘은 유가증권이라고 달라지고 리을 문서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서 유가 중에 이 파트에서 뭘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인 가능성. 오인 가능성. 일반인 오인 가능성.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오인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위조가. 사자, 허무인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위조 다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죄도 일괄되게 풀어야지. 뭐는 다르고 그는 얼토당토한 게 되는 공부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사죄가 성립한다. OX, X. 자, 18번 또 OX 조합입니다. 자, 범행을 은폐하는 문제. 18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우리 순경 공채에서 기존에 안 다뤘던 쟁점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업 지문. 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더라도 일반 화장 절차에 따라 장제의 예를 갖췄다면 사체유기죄에서 말하는 것은 예를 갖췄기 때문에 사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기억 지문은 없습니다. 적질 못했고요. 이것까지 나온다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자, 니은 지문.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 없는 자. 자, 사람을 죽여놓고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사체를 방치했다. 사체유기죄 돼요? 사람 죽여놓고 방치하는 거 사체유기죄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장소적 이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을 다른 장소 옮겨 유기했을 때 사체유기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지문은 X고요. 자, 디귿 지문 보시면 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자, 살해 목적을 수행한 후 사체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의도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유인해서 살해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체를 내가 장소를 이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유인한 거죠. 살인죄만 되고 별도로 사체유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유인하고 방치하고 갔다. 별도로 사체유기죄 성립한다. X죠. 자, 디귿 지문 X고. 자, 리을 지문이 형법하고 형사법 겹친 지문이거든요. 이것도 제 기억에는 형사법에 또 나오는 기특 지문입니다. 자, 질병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오다가 약효가 없이 사망하여 사인이 명백했다. 자, 명백한 자라 하더라도 변사체 검시 방해죄. 변사체는 어떻게 죽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지 자살이 됐든 타살이 됐든 명백한 사람은 뭐가 안 됩니까? 변사체 검시 방해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형사법 쟁점도 나오고 뒤에 형법적 쟁점도 있는데 주로 어디서 물어보는 쟁점이냐면 형사법 쟁점에 물어보는 쟁점을 형법에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형법에서 물어봤다고 잘못된 문제는 아니고요. 축제자 형사법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제가 보면 변사체 검시 방해죄에서 변사자란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명백한 자는 변사체 검시 방해죄 기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X고요. 이건 근데 보시면 기억 지문은 어디 갔어요? 이거 뭐야 이거? 기억 지문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조합형으로 찾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을 알면은 쉽게 문제 답은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경찰관이 도로를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 수배된 피고인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자,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거나 급속을 위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을 위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구인했다. 자,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옳은 것을 찾으시면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걸 또 형법 문제라고 하기도 형법 문제기도 하죠. 뭐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르면 형법 문제인데 주로 어디서 설명하냐면 형사법 뒤에서 설명하는 쟁점 중에 하나죠. 형집행장도 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뭐도 가능하냐면 긴급집행도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긴급집행이 뭡니까? 급속을 요하여 자, 형집행사유에 형집행 발부됐으면 고지하고 사후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형집행장 원본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결론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거는 알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인지 알아야 되거든. 공무집행이 적법인지 알려면 뭐에 대한 쟁점이냐면 형집행장도 긴급집행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물론 형법 문제 공무집행방해죄만 놓고 보면 형법 문제지만 형집행장 집행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알려면 무슨 과목을 알아야 됩니까? 형소법 알아야죠. 형집행장에 긴급집행이 영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긴급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무슨 과목 문제입니까? 형소법 문제죠. 형소법 문제. 지금 제 생각할 땐 진짜 형소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형소법 출제를 들어갔었는데 형법 출제 들어가니까
형법 문제다 형소법 쟁점을 많이 넣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빅피처예요. 형법 형소법이 같이 간다라는 빅피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소법만 알아서는 형법 가르치기 어렵고 형법 형소법을 저처럼 잘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 니은. 자, 이것도 맨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건 기특에서도 제가 바로 얘기했던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지? 공직과 위계공직의 차이. 자, 공무집행은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자라고 되어 있고 위계공무집행 방해는 방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기 때문에 여기는 방해 의사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해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요한다? 방해 의사를 요한다. 공집이 내면 저는 이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쟁점입니다. 자, 보시면 니은. 자, 나오죠.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을 요하지 않고 구체적 위헌범으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 결과의 발생 요한다. 방해 의사도 요하지 않는데 방해의 결과를 요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한다. OX, X죠. 자, 쉬운 지문. 디귿. 자, 채심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채심 판례라 하더라도 좀 된 겁니다.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들어눕거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력 행사도 뭐에 해당한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있죠? 지구대에서 1시간 40분간 모욕하고 의자에 들어놓고 시비 걸고 내보낸 다음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자수 소란을 한 경우 직무집행 방해에서 충분하고 간접적 유형 행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을 볼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리을 지문.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중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 B를 폭행했다. 이게 뻔한 얘기죠. 이거 두 명의 경찰관 두들겨 패면 공무집행 방해죄 몇 개? 두 개. 두 개 무슨 경합입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포괄일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순경 채용 문제하고 문제 다르죠. 유형이 다르죠. 순경 예전에 어떻게 나와요? 두 명 출동했는데 두 명의 경찰을 때리면 무슨 죄냐? 공무집행 방해죄 두 개, 무슨 경험? 상상적 경험. 이게 기존의 우리 채용 스타일 문제고 지금 국가직 스타일 똑같죠. 판례 사안을 쭉 풀어주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못 찾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걸 거예요. 기존의 방식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근데 이게 요쟁점인지를 못 찾은 것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학생들 만약에 518번 스타일로 나왔으면 쉬워요. 동일한 지금 여러 공무원 폭행 협박한 경우 이 수기 성립하는 것이잖아. 포괄일체이다. OX, X 똑같은 문제. 근데 다만 이 내용을 쭉 풀어낸 겁니다. 쭉 풀어내서 써준 거예요. 자, 포괄일체 관계에 있다. 내용 뒷부분과 똑같잖아요. 포괄하여 한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한다. OX, X 이렇게 풀었으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번 라스트입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세요. 1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자, 의뢰의 형식, 결혼식에 돈 받고 제가 결혼식 옛날에 경찰관 돈 받고 집 사고 막 그랬다 했죠. 자, 이것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X, X 성립합니다. 있죠? 여기 써놨지? 다 판례 있죠? 사교적 예의에서 받는 건 뇌물이 할 수 없다. OX, X라고 했습니다. 2번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직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유하도록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자, 형법 130조 제3자 뇌물 공유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자, 정답은 5고 아마 이거는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엄청나게 좋아했고 드디어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딱 폼이 나오죠. 뭐 쓰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죠. 갑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을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병 누가 나옵니까? 최순실. 자,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주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수래. 자,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한테 돈을 주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제3자 뇌물 공유. 자, 제3자 뇌물 공유면 자, 여기서 입증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정한 청탁. 기억나지? 자,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데 실무상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나서 청탁을 했는지, 그것이 국민연금을 삼성 승계에 썼는지, 그게 부정한지 여부가 입증하기 힘들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렇게 제3자 뇌물 공여로 가려고 했는데 뭐 입증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렵다 그랬죠.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로 간다고 했습니까? 단순 수뢰로 간다. 단순 수뢰로 가려면 이 둘이 같다. 거의 부부와 유사할 정도로 같다. 내가 공무원이 돈 받나, 내 와이프가 돈 받나, 똑같은 정도가 돼야지 단순 수뢰로 간다고 했죠. 단순 수뢰의 장점은 뭐예요? 구성 요건에 뭐가 없다는 거야? 청탁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만 받으면 돼. 그럼 뭘 입증하면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거의 부부관계 유사하다. 그래서 검사가 들어온 게 뭐예요?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을 가져왔죠. 자, 경제적 공동체로서 둘은 거의 30년 이상의 거의 부부 좀 그렇게 한데 하여튼 가족과 같은 관계다 라를 입증을 해가지고 유죄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정한 청탁을 쟁점을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아마 재수업 들은 학생들 이번 차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뚝 체크하면 끝나는 문제였고. 3번, 자,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한 경우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알선수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알선수뢰죄가 과연 청탁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다음 중 부정한 청탁 요구하는 범죄는 뭐냐? 제3자 뇌물 공유하고 배임 수뢰가 부정한 청탁을 요하고요. 사전 수뢰하고 사후 수뢰죄가 단순 청탁을 요하고, 알선 수뢰죄하고 단순 수뢰죄는 청탁조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리을 지면 특별한 청탁을 요하지 않는다. 청탁이 없어도 알선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고요. 4번 지문. 이것도 쟁점을 아마 제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기적의 특강에서 다 설명을 마지막에 드렸죠. 갑이 을에게, 자, 을이 공무원이 아니고 실제로 주고 싶은 사람은 병이 공무원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줍니다. 자, 돈을 주는데 을이 병한테 전달하지 않고 소비하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사고라고 했습니까? 배달 사고라고 얘기했죠. 자, 배달 사고 쟁점 여러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배달 사고 나면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을은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럼 갑과 을은 무슨 죄냐면 갑이 을한테 주는 순간 증례물 전달죄가 성립해요. 증례물 전달죄가 되고, 을이 병한테 전달해야지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증례물 전달죄가 성립합니다. 쟁점,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을이 받은 순간 뭐다? 증례물 전달죄가 성립합니다. 자, 3번. 그러면 을이 만약에, 여기까지 다 했죠. 을이 만약에 병한테 전달하면 별도로 뇌물 공여라는 범죄가 또 성립하느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끝났죠? 목적을 알면서 증례자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증례물 전달죄가 되고, 형법상 아무런 범죄 처벌받지 않는다. 증례물 전달죄입니다. 교부받은 금품을 수수한에게 전달한 경우 증례물 전달죄에 별도로 뇌물공여죄 성립입니다. 여기 이 뒷부분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나오죠? 증례물 전달죄는, 자, 전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증례물 전달죄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전달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공여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앞부분에 대한 쟁점입니다. 4번은 X고요. 정답은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자, 시험은 조금 어려웠고요. 아마 형법 문제에 형소법이 자신 없는 학생들은 고득점이 안 나왔을 거고요. 아마 형법, 형소법이 둘 다 자신 있는 학생들은 형법에서 아마 조정 점수를 엄청나게 대박 맞지 않았을까. 이걸 뭐 95점 100점 맞으면 아마 편차가 엄청날 거예요. 학원가에 아직도 키워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아마 그냥 바닥을 깔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엄청나게 이해 위주로 보시고 조문 중시하시고 학설도 한 개 정도 체크하시는 학생들은 굉장히 고득점에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형법 때문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끝나고 또 형사법에 대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다시 보시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